처남의 여인에게 반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잘생긴 귀한 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기생집 문 앞을 지나다가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여자 쪽에서도 방긋 웃으며 고개를 까딱까딱했습니다. 도령은 기뻐하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이 물었지요. 계시는 집이 어디십니까? 도령이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다른 분과 함께 계시나요? 나 혼자 있습니다. 그럼 밤에 가겠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도령은 하인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자라 이르고는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여인이 들어왔지요. 제 이름은 희아입니다. 전 도련님을 처음 보고 반하여 어머니 몰래 찾아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도련님을 모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령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틀 건너 혹은 사흘 건너 한 번씩 꼭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밤비를 무릅쓰고 왔는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젖은 옷을 옷걸이에 걸고 신었던 신을 벗어 신에 묻은 진흙을 닦아달라 하였지요. 그리고 여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도령은 비단 신이 비에 흠뻑 젖은 것을 몹시 아까워하였지요. 그러니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도련님께 그런 일을 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도련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창 밖에 빗소리에 귀를 세우더니 시 한 구절을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여인은 도령을 돌아보더니 그 다음을 이으라고 하였지요. 도령이 시를 지을 줄 모른다고 하자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리 잘생긴 도련님이 어찌하여 시를 모르시나? 모처럼 흥을 깨뜨리시고 그러면서 공부에 힘쓰라고 권하였지요. 도령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여자가 번번이 오갔기 때문에 하인들도 모두 알게 되었지요. 이 도령의 매부로 송씨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명문의 자제였는데 처남에게 미인이 다닌다는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보여달라고 처남에게 정을 하였지요. 처남은 여인이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송씨는 하인의 방에 숨어 여자가 올 때를 기다리다가 창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여자를 처음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송씨는 문을 열어젖혀 뛰어들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더니 담을 넘어 도망쳤지요. 여자에게 홀딱 반해버린 송씨는 예물을 갖추어 기생 집으로 가서 기생 어멈을 보고 이름을 짚어 희아를 만나겠다 했습니다. 기생 어멈의 말이 희아라는 아이가 있긴 하였지만 죽은 지가 몇 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씨는 몹시 놀라며 그 집을 나와 처남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도령은 비로소 여인이 귀신인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날 밤 도령이 여인에게 그 말을 했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치채셨군요. 하지만 도련님도 나를 탐하고 저도 잘생긴 남자를 탐하는 터라 어느 쪽도 소원 성취를 한 것이지요. 사람이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떻습니까? 도령도 그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희아도 따라왔지요. 다른 사람들은 희아를 볼 수 없었고 도령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 희아를 자기 서재에서 살게 했습니다.
도령이 혼자 서재에 자고 본체에 와서 자지 않기에 부모들이 의심을 했는데 희아가 친정 나들이를 갔을 때에야 도령은 어머니께 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인연을 끊도록 일렀으나 도령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몹시 근심을 하고 갖은 방법을 모두 써서 희아를 쫓아내려 했지만 쫓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도령이 종일 훈책하는 글을 써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틀린 글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큰 실망을 한 희아는 도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문벌 높은 집안의 문화한 인물이라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리 따라왔지요. 이처럼 겉만 멋있는 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로 사람을 고른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는군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도령은 부끄럽고 분하였으나 자기가 글자를 틀리게 쓴 것도 모르고 그것을 하인에게 보여주며 희아를 욕하였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오줌 발이 센 장사. 박엽은 어릴 적부터 기운이 장사여서 오줌을 눌 때 힘을 주면 오줌발이 지붕을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글을 읽은 뒤부터 사서삼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천문지리 병서까지 두루 꿰뚫었고 술수에도 조예가 깊어 축지법으로 하루에 수백 리를 바람같이 달릴 수가 있었지요. 박엽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차차 오르다가 광해군 5년에 평안 감사로 나갔는데 그가 관서지방을 다스리는 동안 그 위엄이 평안도 한 곳에만 떨쳐진 것이 아니라 만주에까지 이르렀지요. 그는 그곳에서 10년이나 있었는데 조정에서 그에게 그처럼 오랫동안 평안도 한 곳을 맡긴 것은 오랑캐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주 우리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이었지요. 당시 만주의 오랑캐 중에 누르아치라는 사람이 나타나 차츰차츰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여 세력을 불리다가 마침내 금나라를 세웠으며 곧이어 청나라로 국호를 고치고 태조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태조는 명나라를 쓰러뜨리고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는데 조선이 신경이 쓰였지요.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견제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밤 박엽이 느닷없는 호령이 있었습니다. 여봐라, 호방 비장을 어서 부르거라. 밤중에 급한 부름을 받은 호방 비장이 도착하자 박엽이 뜻밖의 지시를 하였지요. 날이 밝는 대로 급히 쓸 것이니 술과 안주를 잘 장만하여 멀리 가져가기 편하도록 꾸려두게나. 호방 비장은 지시대로 부랴부랴 술과 안주를 만들었지요. 이윽고 아침이 되어 술병과 찬압을 갖다 바치자 박엽은 여러 비장들 중에서도 제일 튼튼하고 영리한 사람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매지 고개로 가거라.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건장한 두 사내가 지나갈 것이야. 그 사내들에게 이것을 대접하며 너희들이 국경을 넘어와 함부로 돌아다니는 줄 아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냉큼 돌아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고생이 심했을 것이므로 이 음식을 대접하니 돌아가서 너희 주인에게 엉뚱한 마음 먹지 말라고 하여라 하고 단단히 일러 보내거라. 알겠느냐? 대답을 하고 나온 비장은 속으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사또의 명령이니만큼 군말 없이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고개에 다다른 비장은 말을 나무에 매놓고 바위에 올라 땀을 식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문득 고개 아래쪽으로부터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비장이 바라보니 괴나리 보찜을 지고 지팡이를 끌며 올라오는 두 사내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지요. 저놈들이로구나. 비장은 박엽의 신통술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보시오, 나 좀 보시오. 왜 그러시오? 여기 술과 안주가 있으니 자시고 가시는 것이 어떠하오? 두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더니 두 말 없이 바위 위로 올라왔습니다. 목이 마른 참이어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비장은 술을 부어주고 안주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평안 감령의 구시라치이고 이 술과 안주는 우리 사또 어른이 보낸 것이라오. 나에게 노영 두 분을 기다렸다가 대접하라 하셨소. 말을 들은 두 사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분이 국경을 넘어와 염탐하고 돌아다니는 줄을 아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오. 우리 감사어른은 생각이 깊은 분이라 이런 호의를 베풀면서 나에게 잘 타 이르라고 하십디다. 돌아가거든 당신 주인에게 똑똑히 이르시오. 우리나라에는 박엽 사또 어른과 같은 인재가 수두룩하니 엉뚱한 야망으로 화근을 만들 생각은 아예 말라고 말이오. 두 사내는 넙죽 엎드려 비장에게 절을 하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 선처해 주시니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박엽 어른이 듣던 바와 같이 참으로 대단한 분인 줄 이제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허둥지둥 달아나고 말았지요. 비장은 감탄을 하면서 박엽에게 그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두 선의 정체는 무엇이며 사또께서는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줄 어찌 아셨습니까? 그것은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박엽은 웃기만 하였는데 비장이 고개에서 만난 두 사내는 청나라 태조의 영맹스러운 장수인 용골대와 마부대였지요. 자기 나라에 돌아간 용골대와 마부대는 청태조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한 다음 박엽은 천하에 둘도 없는 이인이요 무서운 장수이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충언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박엽은 수청 드는 기생을 보고 웃으며 말하였지요. 지금 나를 따라가서 좋은 구경을 해보겠느냐? 좋습니다. 가고 말고요. 그럼 따라 나서거라. 박엽은 마구간에서 자기의 예마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생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다음 말에 태우고 자기도 올라타서 두 몸뚱이를 둘둘 말아묶었지요.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말이 내닿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기생의 귀에는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박엽은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고 기생의 몸을 해방시켜 주었지요. 기생이 둘러보니 달빛 아래 무수한 군막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쳐져 있었는데 박엽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군막 안으로 기생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우선 저 장막 뒤에 숨거라. 기생은 영문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잠시 후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장막 밖에서 멈추었습니다. 뒤어 한 장수가 군막 안에 들어서는데 키가 아주 크고 몸집이 황소 같았으며 붉은 갑옷을 입고 손에는 보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박엽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였지요. 과연 와주었구나.
대장부가 어찌 약속을 어기겠나? 여러 말 필요 없이 오늘 밤에는 검술로서 자웅을 가리도록 하자. 이어 두 장수는 군막 밖에 나가서 칼솜씨를 겨루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칼은 보이지 않고 부딪히는 불똥과 금속석만 눈을 부시게 하고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기생은 무작정 따라 나선 것을 아주 후회하였지요. 박엽이 제발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칼바람이 일어난 중에 쨍그렁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털퍼덕 떨어졌지요. 자, 어떠냐? 상대가 그렇게 물으며 땅 위에 내려섰는데 기생이 들어보니 박엽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졌소. 일찍이 장군의 명성을 익히 들었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군. 깨끗이 승복하리다. 박엽은 그 장수를 일으켜 데리고 장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온 술과 안주를 내놓고 술판을 벌였지요. 두 사람은 친구처럼 대화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윽고 그 장수가 먼저 돌아갈 뜻을 비쳤지요.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였고 그 장수는 말에 올라 먼지를 일으키며 부하들을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또어른! 기생이 달려 나오자 박엽이 아직 그대로 있거라 하더니 그대로 눈을 감고 뭐라 중얼중얼 하였습니다. 잠시 뒤 그곳을 떠났던 장수가 돌아와 박엽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말하였지요. 장군, 내가 이미 승복을 하였는데 무엇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이러시오? 박엽은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내가 여기 올 때에는 그대를 죽여 화근을 없앨 작정이었으나 보아하니 그대는 크게 융성할 천운을 타고 났으므로 차마 죽일 수가 없어 돌려보내는 것이오. 하지만 만일 교활한 마음을 품고 나중에 우리 조선을 넘보는 날에는 내가 그 천운을 꺾어버리고 반드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시오. 잘 알겠소. 그제서야 박엽은 회오리 바람을 거두고 그 장수가 돌아갈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장막 뒤에 기생을 불러내어 올 때와 마찬가지로 꾸며가지고 말 위에 올랐지요. 사또 어른, 저는 도무지 꿈을 꾸는 것 같고 가슴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연유입니까? 구경만 잘 하였으면 되었지. 기생으로서는 꿈에도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갔던 곳은 오랑캐들의 소굴인 심양이었고 그 문제의 장수는 바로 청태조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엽은 자기 휘하에 있는 구인우를 불러 뜻밖의 지시를 했습니다. 내 홍전 10바리를 준비해 둔 것이 있으니 상경하게 될 때 가지고 가오. 홍전은 짐승의 붉은 털로 짠 피륙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구인우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또, 갑자기 웬 상경이며 홍전은 또 10바리씩이나 어디에다 쓰라는 말씀입니까? 두고 보. 영감은 반드시 상경한 일이 있을 것이니 그때 홍전을 가지고 가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오. 그런데 며칠 뒤 김류, 이계 등 인조 반정을 꾀하는 사람들로부터 빨리 상경하라는 기별이 왔습니다. 구인우는 박엽의 식견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작별 인사를 하자 박엽이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영감, 이번에 헤어지면 또 만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오. 내 간곡히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다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영감이 거두어주기 바라오. 아니 그게 무슨 해괴한 말씀입니까?
박엽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수를 내 무슨 재주로 피하겠소? 구인우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박엽이 주는 홍전 10바리를 가지고 상경길에 올랐지요. 광해군 15년 어느 날 밤 반정을 꾀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행동을 개시할 무렵이었습니다. 박엽은 광해군의 운명을 한없이 슬퍼하였지요. 박엽은 광해군의 동서로서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반정이 성공하여 인조가 즉위한 뒤 조정에서는 박엽의 처분에 대해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었지요. 광해군의 동서이므로 후환이 두려워서도 죽이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주가 많은 장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구인우가 말했습니다. 박엽은 범 같은 용맹을 가졌으나 나라의 명령이면 순순히 복종할 것입니다. 그의 성경 지명에 감복하여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구인우도 대세가 기울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도원수 한중겸이 평양으로 가서 박엽을 만났습니다. 어명이니 죄인 박엽은 나와 처분을 받으시오. 내 여태 오직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어째서 죄인이라 하시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요. 앞으로 나라의 일이 걱정이구려. 박엽은 탄식하고 엎드려 순순히 칼을 받았습니다. 당시 꼭 필요한 인물을 그처럼 허망하게 없애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던 날 밤 반정군들은 어둠 속에서 관군과 반정군을 어떻게 구별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에 문득 박엽이 구인우 편으로 보낸 홍전이 생각나서 그것으로 털 번거지를 만들어 반정군이 하나씩 쓰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붉은 까마귀. 옛날 고구려에 부여에서 보낸 사신이 까마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여왕 대소가 보낸 사신이 들고 있던 까마귀는 머리는 하나에 몸이 둘 달린 붉은 까마귀였지요. 사신은 그 까마귀를 고구려 대무 신앙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 까마귀는 너무 희귀한 것이라 고구려 왕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임금께서 까마귀는 원래 검은 것인데 붉은 빛이 되었고 머리가 하나에 몸은 둘이니 필시 두 나라가 합쳐질 징조이며 곧 부여가 고구려를 합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함께 전하셨지요. 대무신앙은 사신의 말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사신에게 말하였지요. 검은색은 북방의 색인데 남방의 색인 붉은색으로 변하였고 또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것이거늘 그대의 왕이 취하지 않고 내게 보냈으니 두 나라의 흥망을 알 수가 없구나. 사신은 대무신앙의 말을 대소왕에게 전했고 대소왕은 붉은 까마귀를 고구려에 내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신이 돌아간 뒤 대무신앙은 부여를 먼저 공격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서둘렀지요. 대무신앙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부여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행군하던 고구려의 군사들이 비류수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한 여인이 큰 솥을 가지고 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은 사라지고 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대무신앙은 그 솥으로 밥을 지으라 명하였지요. 한 병사가 쌀을 붓자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쌀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몹시에 허기가 져있던 군사들이 배불리 밥을 먹고 나자 이번에는 한 장수가 호련히 나타나 대무신앙에게 말했습니다. 이 솥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입니다. 제 누이 동생이 잃어버렸는데 대왕께서 얻으셨으니 제가 이 솥을 지고 대왕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대무신앙은 그 청을 허락하고 군사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군사들이 늦은 밤 어느 곳에서 묵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쇳소리가 들려왔지요. 날이 밝자 대무신앙은 군사를 보내 쇳소리가 들려온 곳을 살펴보라 일렀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금으로 만든 옥새와 수많은 병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의 고구려를 살피어 내게 주신 것이로다. 대무신앙은 하늘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사들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장부가 나타났지요. 장부는 대무신앙에게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괴유라 하옵니다. 대왕을 따라가 제 손으로 부여왕 대소의 목을 베고 싶습니다. 대무신앙은 괴유를 장군으로 삼아 계속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대무신앙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가 부여국 남쪽에 이르렀지요. 대무신앙은 곳곳에 숨어있는 진흙수렁을 피하여 진영을 만들고 군사들을 쉬게 했습니다. 고구려군이 남쪽 변방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대소왕이 서둘러 군사들을 불러 모았지요. 대소왕은 고구려군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때를 노려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대왕폐하, 이곳은 사방이 진흙수렁입니다. 이곳을 포위하고 저들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이야? 내 손으로 직접 고구려 왕의 목을 베겠노라. 대소왕은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한꺼번에 부여군을 몰아 진흙수렁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러자 진흙수렁에 빠진 부여군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소왕이 진흙수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린 대무신왕은 괴유를 보내 목을 베라 명하였지요. 괴유는 홀로 칼을 들고 돌격하여 대소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구려군을 공격했습니다. 대무신왕은 전투가 점점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굶주리는 병사들이 늘어났고 겹겹이 포위한 부여군을 뚫고 도망칠 방법도 없었습니다. 대무신왕은 하늘의 도움을 빌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도록 하라. 대무신왕은 허수아비를 세워 고구려군으로 위장한 다음 안개에 숨어 군사들을 퇴각시켰지요. 다행히 안개의 도움으로 적진을 빠져나왔지만 대무신왕은 아끼던 말과 큰 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덕이 없어 경솔하게 부여를 공격하였소. 부여 왕을 죽였으나 그 나라를 없애지 못하고 우리 군사와 물자를 많이 잃었으니 모두 나의 잘못이요. 고구려로 돌아온 대무신왕은 병들고 다친 부상자와 군사들을 위로하며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었습니다. 대무신왕은 영토를 넓히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개마국을 정벌하자 구다국 왕이 이를 듣고 나라를 바치며 대무신왕에게 항복을 하였지요. 그때쯤 한나라의 요동태수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다급해진 대무신왕은 신하들과 함께 요동태수에게 맞서 싸울 일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흉년이 들어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동태수가 아무 이유도 없이 군사를 일으키니 이는 변방의 장수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멋대로 침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도리에 어긋난 일이니 요동태수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한다면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싸움이란 수가 적은 쪽이 많은 쪽에게 패하기 마련이지요. 요동태수가 대군을 몰고 왔으니 우리는 마땅히 꾀를 내어 맞서야 합니다. 대무신앙이 물었습니다. 어떤 꾀로 물리친단 말인가? 싸우고자 하는 군대와 맞서 싸우면 불리합니다. 성문을 굳게 지키다가 그들이 지칠 때 공격하십시오. 대무신앙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지요. 한나라 군사들은 수십 일 동안 성을 포위한 채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구려군은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대무신앙을 비롯한 성 안의 군사들도 모두 지쳐가고 있었지요. 더 이상 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 어찌하면 좋겠소? 저들은 우리 성이 암석지대에 있기 때문에 셈이 없다 여기고 성 안에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못에 잉어를 잡아 맛있는 술과 함께 한나라 군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무신앙은 잉어와 술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한나라 장군으로 하여금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황폐한 땅에서 노숙하게 했습니다. 장군의 노고에 보답할 길이 없어 보잘것없는 물건이나마 장군께 보냅니다. 잉어와 술을 받고 편지를 읽어본 요동태수는 쉽게 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우리 황제께서 고구려 왕의 죄를 물으라 명하심으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인데 이제 고구려 왕이 보낸 글을 보니 예의 바르고 공손하기가 이를 데가 없구나. 어찌 사실 그대로 황제께 보고하지 않겠는가? 요동태수는 답장을 보낸 뒤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대무신앙은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때로는 적의 마음을 꿰뚫는 지략으로 영토를 넓혀갔다고 합니다. 남편감으로 노총각을 고른 기생. 옛날 평양에 어느 기생이 있었는데 나이는 17가량으로 몸가짐이 매우 단정하였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생이 아무리 천한 몸이라 해도 마땅히 한 남편을 섬기며 일생을 마쳐야지. 가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흠모하여 가까이 하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절대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형벌을 가하고 곤장을 치며 부모를 가두기까지 하였지만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요. 그녀의 부모가 남편감을 여러 번 골라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비는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 제가 고를 것입니다. 이 말이 퍼지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미남이거나 부유한 집 자제들 뿐이었지요. 그들이 밤낮으로 문을 메우며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한결같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평양 동쪽 성문인 대동문의 누각에 앉아서 문 밖에 뗄나무를 지고 가는 어느 노총각을 보고는 아버지를 급하게 불렀지요. 아버지, 저 사람을 반드시 제 집으로 맞아올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노총각을 보고 나서 한심스러워 나무랐습니다.
네 속셈을 알 수가 없구나. 그 좋은 자리를 모두 마다하고 천하에 흉악하고 가난한 거렁뱅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그러나 이미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노총각을 맞이하여 남편으로 삼아주게 되었지요. 그 뒤에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오래 살 수 없으니 당신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상경하여 서대문 밖 술집을 차렸습니다. 장안에서 제일 가는 술집이 되자 장안에 호골스럽고 귀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지요. 이때 술꾼 대6명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녀는 술값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술값이 많이 밀렸으나 한 번도 갚지를 못하였지요. 그 술꾼들이 간혹 염치가 없다고 말하면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뒷날 갚아도 됩니다. 어찌 꼭 지금 갚아야만 한답니까? 그 술꾼들은 김정원과 이좌량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정원에게 말하였지요. 이 동네는 생소한 사람이 많아 남촌으로 옮기려 합니다. 나리께서 단골이 좀 되어주십시오. 좋다. 우리들이 멀리 와서 술을 마시는 것이 참으로 괴로웠는데 만일 가까이 술집을 차린다면 반드시 단골이 되어줄 것이야. 그녀는 술집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김정원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일자 무식이지요. 업문도 이해하지 못하고 술값을 적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리께서 그를 좀 가르쳐 주신다면 선생을 예로 대하여 날마다 술을 한 병씩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일찍 책을 끼어 보내거라. 그녀는 남편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통감 넷째 권을 시장에 가서 사오세요. 남편이 그 말대로 책을 사 가지고 오자 그녀는 중간을 표시해주며 말하였지요. 당신은 이 책을 끼고 김정원 댁에 가서 가르쳐 주기를 청하십시오. 선생은 반드시 첫 장부터 가르쳐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표시된 장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시고 선생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다음 날 아침 책을 끼고 배우러 갔더니 김정원이 물었습니다. 천자문인가 유압인가? 통감 넷째 권입니다. 이 책은 너에게 맞지 않으니 다시 천자문을 가지고 오너라. 이미 가지고 왔으니 이 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김정원은 하는 수 없이 첫 장부터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자는 손으로 표시해준 장을 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 표시된 곳을 배우려 합니다. 김정원은 분통이 터져 책을 내던지며 말하였지요. 천하의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남편은 크게 원망하고 돌아와서 그녀에게 말하였지요. 이제 김정원에게 술을 주지 마라. 동량은 아니 주고 쪽박만 깼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웃으며 말하였지요. 당신의 인물이 잘났다면 어찌 이 같은 모욕을 받겠습니까? 잠시 뒤 김정원이 찾아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저 같은 사람이 때를 만나면 양반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김정원은 이내 그녀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였지요. 그녀가 표시해준 대목은 바로 중국 한나라 때
장군 곽광이 창읍 왕을 폐위시켜 보내던 일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조 반정의 모의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통감 제4권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해 본 것이었지요. 며칠 뒤 그들은 반정을 단행했습니다. 반정의 공을 논할 때 먼저 술값을 갚아야 한다고 제의하자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였지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정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사람은 기축년에 태어났다고 했소. 육갑으로 이름을 지으면 고상하지 않으니 기자와 축자로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떻겠소?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남편을 3등 공신에 놓고 나고 한성 좌윤으로 임명하였는데 이기축은 훗날 병조 참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정의 원혼.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백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 돼지를 잡는 백정을 깔보며 업신여기었지요. 그 마을 백정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양반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머리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는 에헴 에헴 하며 양반처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니, 저놈은 백정 아니야? 지가 무슨 양반이라고 저러고 다니는 것이야? 저놈이 어떻게 됐나?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백정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양반들에게 얼마나 당했으면 저러고 다닐까? 불쌍하다며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양반들은 그런 백정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혼내주어라. 양반의 지시를 받은 하인들은 그를 붙잡아 동원에 넘기게 되었지요. 네 이놈, 백정인 주제에 감히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다니. 원님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양반 놀이도 못합니까? 백정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원님에게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고얀 놈 같으니 저놈에게 곤장 200대를 쳐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라. 화가 난 원님은 곤장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백정이 곤장을 맞다 죽어버렸지요. 고을 원님은 천민이 함부로 양반 행세를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시체를 소나무에 매달게 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 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정의 죽은 귀신이 밤마다 마을에 나타나 마을에 있는 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는 농사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산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소가 죽어나가니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마을의 소들이 모두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농사를 지어 생활을 꾸려나가던 농부들은 소가 없어지자 논밭도 갈지 못한 채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점점 망해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게 원님이 너무하셨소. 그러게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하늘이 노하신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원님이 바뀌었지요. 새 원님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물리치고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밤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정 귀신이 나타났지요. 원님, 억울하게 죽은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럼 이 마을에 다시는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되겠소? 이 마을에 작은 산 5개를 만들고 그 산마다 연못을 판 뒤 연못가에 수양 버드를 심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곳에 살면서 다시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즉시 그리하겠소. 다음 날부터 원님은 온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작은 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연못을 파고 수양 버드를 심었더니 그 후로는 마을의 재앙이 멈췄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소를 사와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백정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었다는 5개의 작은 산을 오봉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 노간 소나무. 옛날 창덕궁에 임금님과 공주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공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지요. 아바마마, 방 안에만 갇혀 지내니 답답하고 싫어요. 숨이 탁 막히는 것 같다고요. 그럼 방 안에만 있지 말고 궁궐을 산책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궁궐 후원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단다. 싫어요. 후원까지 언제 걸어 올라가요? 너무 넓어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바마마,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궁궐 마당에 정자 한 채만 지어주셔요. 답답한 방에만 있다가 정자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정자를 튼튼하게 지으려면 반드시 소나무를 재료로 써야 하는데 어찌 소나무를 함부로 벨 수 있단 말이냐? 사람 목숨만 귀한 것이 아니다. 소나무 목숨도 똑같이 귀하지. 정자 하나를 만들겠다고 소나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다. 아바마마, 저보다 소나무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요? 네가 아무리 졸라도 소용없다. 나는 소나무를 뺄 수 없어. 아바마마. 공주님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끝내 정자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공주님과 임금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지요. 임금님이 우리 나무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 저런 분이 또 있을까? 감격한 나무는 이런 임금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른 소나무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소나무들과 나무 귀신들에게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나무들과 나무 귀신들은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임금님은 우리 소나무를 생각하여 공주님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 이야기는 나무 귀신들과 소나무들에게 전해져 남해 바다의 무인도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해 바다의 소나무들과 나무 귀신들이 말하였지요. 우리가 착한 임금님을 위해 공주님의 정자에 쓰일 재료가 되는 게 어떨까? 몇백 년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잖아. 나이가 된 소나무들이 공주님의 정자에 쓰일 재료가 되겠다고
나섰지요. 그리하여 몇백 년 묵은 소나무들이 서울로 가겠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무 귀신 한 사람이 말하였지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서울은 제가 자주 방문하여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소나무들은 나무 귀신을 따라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갔습니다. 소나무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소나무들은 사람들이 잠든 밤마다 행군을 했습니다. 소나무 행렬은 십리까지 길게 이어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소나무들은 경상도 땅을 벗어나기 전에 행군을 중단하고야 말았습니다. 공주님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이었지요. 소나무들은 소리 내어 울며 서울 쪽 궁궐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지 모든 소나무들이 허리가 굽고 그 자리에 발이 얼어붙고 말았지요. 서울을 향해 가던 소나무의 행렬은 경상도 경산 땅 남선면 금곡리와 송백리 사이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곰의 쓸개. 옛날 어느 높은 산에 사양노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양노루는 새끼를 돌보고 있었지요. 하루는 새끼 사양노루가 낑낑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새끼 사양노루가 말하였지요. 엄마, 바위에서 놀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어요. 새끼 사양노루는 집 안으로 들어와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사냥 할아버지를 모셔왔지요. 사냥 할아버지는 용하다고 소문이 난 의원이었습니다. 금방 낫질 않겠어. 몇 달 동안 꼼짝 없이 누워 지내야 해. 엄마 사양노루는 사냥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 어린 것이 그렇게 오래 허리병을 앓아야 한다고요? 금방 나을 방법은 없나요? 좋은 약을 쓰면 빨리 나을 수도 있지. 허리병에는 곰의 쓸개가 아주 좋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양노루는 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곰이 새끼 곰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아들이 허리를 다쳤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몇 달 동안 꼼짝 말고 누워 지내야 한대요. 그것 참 안 됐구나. 자네가 마음고생이 많겠어. 예, 하지만 빨리 나을 방법이 있대요. 곰의 쓸개를 쓰면 허리병이 금방 낫는다네요. 곰님, 제 불쌍한 자식을 위해 쓸개를 조금 떼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뭐라고? 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사양노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야. 쓸개는 내 뱃속에 있다고. 쓸개를 떼어주면 내 배를 갈라야 한단 말이야. 사양노루가 물러서지 않고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곰님은 자식이 8이나 되지 않습니까? 쓸개를 꺼내려고 배를 가르면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저 많은 아이들은 누가 돌보겠는가? 어이가 없던 곰은 부탁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사양노루는
곰의 집을 나서며 투덜투덜 거렸지요. 별꼴이야. 쓸개를 누가 다 달라고 했나? 조금 떼어 달라는데 그걸 야박하게 거절해. 정말 인정머리가 없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오소리가 사양 노루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소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하였지요. 여보게, 우리 딸아이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의원님이 하는 말이 사양을 쓰면 병이 낫는다는 게야. 자네에게는 사양이 있지. 우리 딸을 위해 사양을 떼어주게. 사양 노루는 어이없다는 듯 오소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양은 내 배꼽에 달려있다고요. 지금 내 몸에 칼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소리는 물러서지 않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렴 어떤가. 내 소중한 딸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다 주기 싫으면 조금만이라도 떼어주게. 사양 노루는 오소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듣기 싫어요.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려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오소리가 사양 노루를 노려보며 말하였지요. 곰에게는 뱃속의 쓸개를 꺼내달라고 생떼를 쓰더만 자기 배꼽에 달린 사양은 떼어주지 못하겠다. 아주 뻔뻔하구만. 사양 노루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